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재미삼아 혹은 교양을 쌓기 위해 주식 투자서를 읽는다는 사람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은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다. 그런 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낭비로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이유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다.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차차 밝힐 것이다. 반면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왜 주식 투자가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투자를 잘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과 단순히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다르다.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러자면 큰 그림을 보는 눈, 큰 흐름을 보는 해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시장, 정확하게는 주택 시장의 변화에 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온 때는 1977년이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았고, 변변한 땅 떼기가 없는 사람은 온 가족이 도시로 이사했다. 서울에서 내가 처음 지냈던 사촌형의 집은 작은 방이 2개 있었는데 여기서 7 식구가 지내고 있었다. 2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야기로 여겨지겠지만 당시에는 집주인의 위세가 대단했다. 드라마에는 공부 못하는 주인집 아들과 공부 잘하는 셋집 아들이라는 설정이 상투적으로 등장하곤 했다. 객지에 나간 아들이 결혼을 한 이후 자기 집을 장만해야 비로소 자리를 잡았다며 안도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집은 집 없는 서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기조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0년 전만 해도 부동산, 특히 주택은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버는 시장이었다. 가진 돈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자를 갚느라 당장 생활이 힘들어도 그만한 보상을 해주었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는 정책들을 내놨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집값은 계속 올랐고 무리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MB 정부에서 상황은 달라졌다. 집값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참여정부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월세 시장이다. 월세가 부쩍 늘어난 것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 확실시되던 때는 집값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전세를 주고 대출을 받으면 집 한 채로 몇 채까지 살 수 있었다. 이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집값이 대출 이자와 리스크를 부담할 만큼 오를 거리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세를 주고 집을 늘리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기에 월세가 늘어난 것이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겼다는 점,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거리는 등의 영향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집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집 없는 서름을 겪었던 세대, 그런 서름을 겪는 부모 밑에서 자란 세대에게 집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굳이 집을 소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주거에 적합하기만 하면 된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려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줘야 하는데 그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었고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거라는 말도 들린다. 수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주택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과거처럼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독자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는 동의하겠는데
그것과 주식 투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고 싶으셨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투자를 연결하는 고리는 평균 수명의 증가다.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은 늘어났는데 직장인으로서의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청년 실업자 문제가 너무 커서인지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서인지 이제는 사오정이라는 말도 쓰지 않는다. 각고의 노력 끝에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이후 20년이라는 시간이 남는다. 외환위기 이전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될 때를 생각해보자. 직장인으로서의 수명은 지금보다 길었지만 생물학적인 평균 수명은 지금보다 짧았다. 특별한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집만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 노후 대비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주택은 노후 대비가 되지 못한다. 베이비부머 세대 1955, 1963년생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3,775만 원이라고 한다. 2010년 기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이 중 부동산이 76.3%이고 금융자산은 15.9%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들 세대가 은퇴한 이후에 필요한 노후 대비 자금은 얼마나 될까?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으므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최소 3억 6천만 원은 되어야 한단다. 베이비부머 세대 중 최소 노후 대비 자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은 가구는 전체의 24.3%에 불과하다. 결론은 이렇다. 현재 보유 자산을 통틀어도 노후 자금으로는 부족하다. 거기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마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남은 자금으로 자영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2010년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19%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57% 이상이 월 100만 원 미만이거나 적자를 보고 있다. 이를 못하는 만큼 보유 자산이 일정하게 늘어나야 하는데 그 대안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고리는 유동성이다. 화랑기든 불황기든 시장에는 늘 투자처를 찾는 자금이 있다.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 부동산 투기에 들어갔을 자금은 어디로 흘러갈까? 내가 보기에 상당 부분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주가수익 비율 PER은 9배로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이 자금을 받아들일 여력이 충분하다. 물론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하듯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주식에 모든 자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주식 투자에서 어떤 신중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커짐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빈부격차가 커진다. 실업자 역시 증가한다. 세상에는 특출한 사람보다 보통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그 현상은 나타났고 지금은 심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기술의 발전은 보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실업자가 증가하면 결국 소비 여력이 줄어드므로 기업의 수익도 줄어든다. 이를 해결할 정책이 필요한데 이 책과 내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다. 전반적인 흐름을 읽는데 의미를 두시기 바란다. 두 번째 측면이 주식 투자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되었다. 몇몇 지표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다음 표기를 보면 1975, 1997년까지 가계소득 증가율은 8.1%였고 기업소득 증가율은 8.2%였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2.3%인데 반의 기업은 무려 16.5%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에서는 2000년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이 90%였으나 2010년에 76%로 줄어들었다. 10년 사이에 기업소득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확실한 사실은 전반적인 기업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은 동일한 투자 자본으로 더 많은 수익을 겨울 수 있게 되었다. 미래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업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이다. 결국 기업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다. 이것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다.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산업 구조가 변했다. 얼마 전 기업 방문을 하러 경남 양산을 다녀왔다. 조금 피곤하긴 해도 하루 만에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현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가끔 드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세상이 사람에게 좋기만 한 것일까? 조선시대처럼 걸어가거나 말을 이용했다면 어땠을까? 현대 산업사회가 교통운송수단의 발달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 알면서도 막연한 상상을 해본다. 서울에 있는 어떤 기업의 직원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 두어 시간 걸리는 회의라면 그의 업무는 하루에 완료된다. 그런데 결어서 간다면 가는 데만 좋기 보름은 질리지 않았을까? 이 지원은 부산에 한번 출장을 다녀오면 한 달 업무가 끝나고 월급을 받는다. 반면 계속 출장을 가야 하는 현대사회의 직원이라면 줄잡아 20번은 다녀와야 월급을 받는다. 비교해보면 20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는 게 된다. 여기서 하던 일이라는 것을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장기 출장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직원은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재미삼아 까마득한 과거를 들먹였지만 굳이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갈 필요는 없다. 불과 몇 년 전으로 거슬러 가더라도 기술의 발달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다. 더 편리해졌고 더 빨라졌다.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가세하면서 책상을 떠나서도 웬만한 업무는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예견하는 사람은 없다. 시간이 갈수록 그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능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다. 영화 터미네이터는 인간이 설계한 인공지능에 막대한 양의 정보가 축적되면서 독자적인 사고를 하게 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류를 공격한다는 내용이다. 인류 공격이라는 설정은 과도하지만 이미 그 전 단계는 시작되었다. 네트워크에 떠다니는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그것이다. 과도하게 상상해보자면 머지않은 미래의 기업 전략팀의 팀장 자리에 빅데이터가 앉을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가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10억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1990년에는 40명, 2000년대는 10명, 2010년대에는 6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2020년대에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는 밝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참으로 취약하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심한 몸살을 앓는다. 세계 경제가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의 구조리는 점을 감안해도 그 강도는 센 편이다. 또 외국인들이 우르르 몰려들면 쑥 올라갔다가 팔고 나가면 쭉 떨어진다. 그들이 왜 바이 코리아를 외쳤다가 어느 날은 셀 코리아를 외치는지 알 길이 없다. 단 몇 개월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전망을 좋게 보고 들어오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외국인 따라하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도 생겨났다. 왜 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사면 사고 팔면 파는 방식이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행태를 일컬어 걸음지고 장에 간다라고 하셨다. 1987년 1월 새해 첫 거래일의 코스피 지수는 270.75포인트의 시가총액은 12조 원이었다. 외환위기 때는 최저 27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일시적으로 90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다. 그리고 2011년 최대 2231포인트에서 고점을 찍은 후 2012년 9월 현재 수개월째 1900포인트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께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느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987년 1월에 비해 2011년 말 기준 코스피 지수는 약 6, 8배, 시가총액은 92배가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역시 2배 상승했다.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해놓고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 세계를 경영하겠다던 대기업을 비롯해 크고 작은 상장기업들이 부도를 맞았다. IT 정보기술 버블에 미친 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줄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지만 좋은 기업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독이다.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은 이후부터 내내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며 성장해 왔다는 사실에 집중하도록 하자. 자본시장의 규모가 작고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아 해외의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못 믿어온 시장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는 상승했지만 하락기에 투자를 했다면 낭패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1989년 초 1000포인트를 넘었던 지수가 이후부터 등락을 거듭하며 하락 추세를 보인다. 1992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은 후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1904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1989년 초 수준까지 회복된다. 1994년 11월 고점을 찍은 지수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 사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그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는 때가 1999년 12월이다. 두 기간 모두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걱정이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평균값이다. 우리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데 코스피 지수는 전체 시장에 대한 값만 보여준다. 하락 추세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이 있고 상승 추세에서도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있다. 이 모두를 합쳐서 산출한 것이 코스피 지수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다고 불황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불황에 잘 나가는 기업도 있다. 불 때는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경기가 반전되면 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도 있다. 전체 주식시장의 등락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가 투자의 승패를 가른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깊다. 까딱하면 경제 암흑기로 접어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여기에 대한 답은 얼마 전 한 신문의 기고한 칼럼으로 대신한다. 최근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1700선까지 내줬던 코스피 지수는 4일 현재 1874포인트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스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다른 유로 국가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한다. 중국의 금리 인하를 향후 세계 경기 불황의 예고편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전 세계적인 공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명목 기준 GDP 15위 국가다. 무역 규모는 9위이며 수출은 7위다. 지구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던 서양 사람들이 K-팝에 열량하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 전세 기업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이 있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같은 믿음이 나만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2011년 말 기준 대주주 포함개인 4%, 일반 법인 6%, 기관 투자자 13%, 정부 및 기타 2.4%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6%를 외국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 분석력을 가진 외국 자본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낙관하는 외국 자본의 투자가 반갑지만은 않다. 2011년 외국인들은 총 4조 8,700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전체 배당금의 36.5%다. 국민들이 자산을 부동산과 현금,
예금 등에 묶어놓는 동안 우리 기업이 일기낸 성과 중 36.5%가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돈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소비되고 능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기업가에게 투자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은 자신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굴러가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아 여윳돈으로 적금을 들고 이 중에 목돈을 찾아 기묘하게 쓰거나 또 다른 적금에 가입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땅의 많은 직원들이 월급보다 더 많이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모든 자산을 주식 투자에 올인하라는 말이 아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듯 자산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기업 성장의 부를 공유하자는 것이다.